자, 이번 시간에는 세이프티 프리 다이버 코스 중에 필요한 레스큐 관련,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2 레스큐 브레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블랙아웃을 경험한 다이버를 봤을 때 우리가 100% 산소에 호흡을 한 뒤에 이 구조호흡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흡 정지로 인해 폐포의 20%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포의 사용을 100% 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하는 폐포에 공기를 주입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O2로 구조호흡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O2 호흡기로 호흡을 하십시오. 이 순서입니다. O2 O2 호흡으로 이제 구조를 할 경우에 O2 호흡기로 호흡하시고 익수자의 코를 막고 입술을 입에 대고 가슴이 올라올 때까지 불고 약 1초 정도 불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날숨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버가 맥박이 있고 호흡이 약해 보이더라도 구조호흡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소의 높은 산소의 산소 부분압을 다이버의 폐에다가 인가를 하게 되면 폐포가 100% 활성화되지 않아도 그 높은 산소 부분압 때문에 충분한 우리 산소 포화도를 신체에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투 마우스, 마우스 투 노즈 구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버가 블로우 탭, 톡 프로토콜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조호흡을 시행합니다. 이때는 보통 15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빠르게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후두 경련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후두경련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후두개가 막혀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턱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거나 구강 대 구강을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코는 하악 수축을 능가하여 후두 아래로 공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입 대 코의 경우에는 입을 막아야 하고요. 입을 막지 않으면 코로 불었는데 입으로 이제 배출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다이버들이 이제 바로 깨어나지 않아서 구조호흡을 하면 거의 99% 이상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각한 비호이거나 심각한 상태일 경우에는 후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후송을 할 때는 구조호흡을 100% 산소로 이렇게 흡입한 뒤에 아까처럼 우리 레스큐 브레드 하는 것처럼 100% 호흡을 하시고 구강에나 또는 비강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의 경우에는 엠버백 그리고 밸브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O2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2명의 세이프티 다이버는 효율적인 엠버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2인 1조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백이 있습니다. 얘를 수축시켜서 이렇게 눌러서 수축시켜서 100% 산소를 다이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공급해 줄 때 얘가 실링 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양압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니까 실링이 되지 않으면 공기가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링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레귤레이터는 급성 후두 경련이나 하악 경련의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얘를 입에다 물리고 이렇게 퍼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기가 이렇게 강제로 주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스쿠버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맨드 방식이라 해서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이 그 안에 밸브 장치에 의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엠버백에 대한 매뉴얼 부분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엠버백은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것들을 구성해서 쓸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산소 옥시전 탱크에서 옥시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에 이렇게 공지가 있어서 여기에 결합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생긴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옥시전 라인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우리가 이 엠버백을 푸시하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엠버백을 사용하기 위한 기도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기도 확보하는 상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개를 받치고 턱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일어나면 되겠고요. 이번의 사진을 보시면 턱을 견인하십니다. 턱을 이렇게 밀어 올리시면 기도가 열리겠죠. 그리고 턱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레스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사실 구조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기관과 폐 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다이빙 BO는 종종 후두경련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O는 후두경련이 억제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두경련은 성대의 통제할 수 없는 불수의적 근육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의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통제가 되겠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반면 내쉬는 것은 더욱 쉽게 유지되도록 하는 저산소 상태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보호 반사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저산소로 인해서 기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물질이나 또는 물 또는 가스 이런 것에 노출이 돼서 저산소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체 보호 기전상 이 후드를 닫아서 폐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드가 닫혀 있는데 반대로 레스큐에는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후드가 열려 있어야 산소를 폐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두 경련 완화가 있습니다. 후두 경련 완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들을 한글 표기와 병행해서 했던 이유는 국제대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들을 이렇게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회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두 경련 완화입니다. BO는 BO 동안 효과적인 구조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혀인지 후두경련인지 항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불었는데 폐가 부풀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막혀있는 느낌이 날 때는 후두경련 때문인지 아니면은 혀가 기도를 막고 있어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턱을 들러 올리면 혀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중립 위치에 놓고 손가락이 턱의 라모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 이 라모스 부분을 밀어 올리도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실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 턱의 각도를 잡고 양손으로 턱을 앞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쪽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를 폐에 공급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자, 비인두 기도 확보를 하기 위한 NPA, Nasopharyngeal Airw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PA 장치를 쓸 수 있는데요. NPA는 비강 트럼펫, 끝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 또는 호수라고 하는 비인두 기도
기도는 기도 부속물의 일종으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비강에 삽입하도록 설계된 튜브입니다. 부드러운 고무 깔때기, 돌출부 및 비스듬한 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이프티 다이버는 잠수복 소매 위로 비강 기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물은 삽입을 위한 윤활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크기만 필요로 한다는데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코피, 비강폐쇄, 부비동염, 두개골 골절 시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기도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튜브를 코에 이렇게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콧구멍을 살짝 들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비강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비동을 지나서 이렇게 바로 인두 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혀가 막혀 있어도 공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끼워두고 병원까지 후송하거나 병원에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NPA를 사용하는 목적 또는 언제 이걸 사용해야 하냐면 잠재적 또는 실제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고요. 후두경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악물고 있는 이빨 또는 잠금턱, 이 무슨 얘기냐면 보호기전 때문에 이 턱을 엄청 강하게 물고 있거나 또는 이를 강하게 하고 물고 있을 경우에는 기도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NPA를 삽입하면 빠르게 산소를 주입할 수 있겠죠. 자, NPA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에서부터 코 길이까지 이 거리를 재시고 그 거리에 이렇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보통 세 네 가지 정도의 사이즈면 다 해결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서트 하는가 하는 부분은 동영상을 보시면 더 좋지만 동영상을 현장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환자의 머리를 중립에 놓고 사용할 올바른 크기의 NPA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콧구멍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이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왼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을 할 때는 이렇게 코를 살짝 틀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용성 젤로 NPA를 윤활하셔야 됩니다. 그 마사지 젤 같은 우리 수용성 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체에 무해한 젤을 이 튜브에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코로 넣으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가락 사이에 축을 굴려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이 드라이버 돌리듯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살살살 돌리면서 넣으시면 되고, 얘가 잘 안 들어간다, 뭔가 막힌 것 같다 하시면은 이걸 빼시고 다른 방법으로 엠버백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전환하셔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와 프리다이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와 기타 중요한 기관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이빙 후에 프리다이버는 산소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조호흡은 다이버의 산소 수준을 높여줍니다. 당연히. 왜냐면 폐 안에 산소 부분압이 낮기 때문에 부분압이 높은 산소를 넣어줄 수 있고, 산소 구조호흡에는 약 96%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계속되는 낮은 산소 수치는 이런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할 수 있고요. 내부 장기가 폐쇄될 수 있고, 환자는 무의식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스큐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중에서 산소 호흡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씁니다. 만약에 깊은 수심 다이빙을 했는데 이 선수가 감압 증상도 있고 저산소 상태도 조금 있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중에서 무의식 상태인 것 같으면 사실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의식이 있는데 이제 호흡은 할 수 있는데 뭔가 감압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수중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수면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선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수면에서도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탱크는 120바에서 160바 정도로 충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이 호흡기는 충분히 세척되어서 위생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육상 절차입니다. 장기간 비호가 발생을 했을 때는 맥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이버의 맥박이 멈출 경우에는 CPR을 시행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세동기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심장 충격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고요. 이 절차대로 시행하시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심장의 어떤 그 기능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음성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음성 지원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이란다. 실제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 절차입니다. 육상에서는 그 선수가 뭐 의식이 있건 없건 산소를 이제 제공해주는 절차인데,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문형, 그러니까 자가호흡을 할 때 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프리플로우를 이용해서 비제호흡기 마스크 또는 캐뉼라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주문형 포트는 산소 관리를 위해서 포켓 마스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엠버백에 연결해서 쓰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엠버백에서는 이렇게 프리플로우 라인이 이쪽에서 쭉 연결돼서 엠버백, 아까 보여드렸던 그 꼭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석션 부분은 수심 다이빙 할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 렁스키즈가 있을 때 구강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빼낼 수 있고요. 또 다이나믹을 할 때도 비호가 왔을 때 선수가 구토나 또는 그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입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물을 먹었으면 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형태, 자동 또 수동 또 뭐 반자동 형태, 그 다음에 수동 형태, 이렇게 해서 석션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옥시즌 딜리버리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에 물릴 수 있는 또는 입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튜브가 있습니다. 이 튜브를 넣고 이렇게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빨아당기게 되면 입에 있는 또는 폐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낼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호흡하는 사람 또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비제호흡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들여 마신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고 100% 산소는 계속 다이버에게 제공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생 마스크, 비강 캐뉼러, 이렇게 타입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엠버백도 있고요. 두 명이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제호흡식 마스크입니다. 이 비닐 주머니 같은 곳에 산소가 계속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모여 있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하는 형태로 되고요. 유량은 15L/min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탱크에 보면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15에 맞추시면 15리터가 분당 토출되게 됩니다. 자, 나살 캐뉼러입니다. 그래서 이 캐뉼러라는 것은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0%에서 44%까지의 산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산소를 넣는데 산소가 다 100% 폐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100% 산소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의 공기들과 희석돼서 산소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구멍으로 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 제동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로 이름을 바꿔서 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전산화가 되어 있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이 실패에 대해서 조금 실패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리듬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심장에 충격이 가게 됩니다. AED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CPR을 시행하고요. 혼자이고 또는 심장 충격기가 가까이 있으면 AED를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또는 AED가 도착을 하면 AED를 켜시고 구조자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작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다른 한 명은 CPR, 심장 마사지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왼쪽에 있는 환자 머리 근처에 장치를 놓고 장치가 당신의 행동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켜는과 동시에 어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심장의 리듬을 판단해서 스스로가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또는 뭐 어떤 것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제 어떤 그 반응이 있는지 보시고, 반응이 없고 심장 박동수가 이제 보면은 excess for breathing 그리고 심장 박동수 이건데, 심장 박동수가 없고 호흡이 없으면 CPR을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있고 좀 호흡이 뭔가 부정확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로 확보해주고 어떤 구조호흡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있고 또 호흡도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2차 처치, 그러니까 뭐 골절이라든지 또는 좌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이 없고 호흡도 없다면 CPR을 일단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AED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이 쇼크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AED가 직접 하게 되고요. YES라고 하면은 이 쇼크를 주시고 나서 CPR을 시행하라고 하면 CPR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YES라고 안 하면 계속 CPR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간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심정지 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파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이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막 거품도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특히 아이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럴 때는 막 당황해서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이 환자가 현재 숨을 쉬는지 또는 심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PR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갈비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이 갈비뼈나 이 연골들이 파괴가 되면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적인 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한번 듣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않으면 와 이런 경우가 생기나 할 정도로 예, 이 패드를 부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할 때 적절한 배치 표시를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각 심장 충격기마다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왼쪽 왼쪽 가슴 쪽 위쪽 쇄골뼈 있는 쪽과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심장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패드에 보통 그 그림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면 되고요. 다음에 패드가 잘 연결되어야 되고요.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를 필요한 확인해주세요. 경우에는 새로운 잠수복, 네트워크에 드라이슈트, 연결하려면 마이크 버튼을 5초 이상 누른 후 앱에서 설정을 진행해주세요. 네, 갑자기 AI 스피커가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옷, 잠수복, 드라이슈트 또는 브래지어와 같은 이런 어떤 의류들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어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마를 수 있도록 거즈나 타월 같은 걸로 닦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면도기를 사용해서 가슴에 털이 많으신 스타일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털들을 제거하셔야 이 패드를 제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그 자동 심장 충격기 또는 어떤 그런 응급 키트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이프티 다이버 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떤 구조 절차라든지 어떤 그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세이프티 프리다이버가 되시면 프리다이빙의 지평을 넓히고 수중에서 새로운 차원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반복된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누군가의 든든한 세이프티 다이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를 마무리하시면 아이다 컴피티션 세이프티 프리다이버 풀 앤 오픈 워터 created by WK 다이빙 아카데미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와 또 코스를 같이 하시는 분께서 같이 이렇게 자격을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퀄 띠리리